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북방송 장세훈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직격 인터뷰. 오늘은 박지원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1987년생입니다. 87년에 이제 태어나서 지금 나이는 만으로 38세, 예전 한국 나이로 40세고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갔다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29살에 전주에 다시 내려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전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지내다가 작년에 민주당에서 평당원 중에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요. 그 절차에서 이제 전국에서 한 명 선출이 되어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10개월 정도 중앙당에서 활동하면서 정당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이번에 군산, 김제, 부안, 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일각에서는 후보님을 두고 이 지역 기반이 약하고 외부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많이 듣죠. 네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역 기반이 약하다. 이게 사실 연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연고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낙하산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두 개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낙하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위에서 꽂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하향식으로 했다. 더하기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좀 내려왔다라는 좀 폄하하는 이제 발언이 사실 그렇죠.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된 주민들의 불만은 뭐 이 사람이 뭐 능력 있다는 건 알겠다. 뭐 훌륭하다는 건 내가 스펙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지역을 잘 모르고 우리 의견도 묻지 않고 꽂은 거지 않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낙하산이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은 그 직무 수행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감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하향식 공천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불만 더하기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연고가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하향식 공천이 그러면은 이번에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대안이 있었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원택 후보께서 이제 갑자기 도지사 후보로 공천이 되면서 그 자리가 비어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사이에 이거를 일반적인 경선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상향식으로 공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후보자 신청 공고를 하고 서류를 받고 네. 뭐 자격 심사를 하고 토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선을 거쳐서 투표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정해진 시간 안에 후보 등록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엔 현실적으로 전략 공천 방식에 하향식 공천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현실적이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저희가 잘 설득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연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고라는 게 사실 출생지 연고도 있지만 이제 학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뭐 혈연, 인척관계도 있고 공적인 연고, 정치인 공직자에게는 사실 공적인 연고와 책임 연고가 사실 더 중요하죠. 어디서 태어났는지보다는 공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아느냐, 얼마나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느냐, 플러스 애정을 가지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책임질 것이냐라는 책임 연고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사실 출생 연고는 없지만 어쨌든 김제시청 고문 변호사로서 또는 김제시의회 고문 변호사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연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 연고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을 이제 맡게 됐고 뭐 선거의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위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가령 뭐 선거 때만 잠깐 왔다가 떠나는 그런 뭐 일종의 철새? 라는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네. 후보자의 이 대표 공약에 대한 것 그리고 핵심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공약 두세 가지가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공약이 왜 지금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지역구가 이제 군산, 김제, 부안, 을입니다. 근데 이제 군산, 김제, 부안,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을은 주로 김제, 부안 지역에 국한돼 있긴 하고 군산의 일부 회현면과 대야면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군데의 기초자치단체는 아시다시피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공동 운명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공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지역구 의원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공약에서 이제 새만금 결국은 SOC 산업, SOC 사업을 얼마나 조속하게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공약이 되는 것이고요.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의 구조 투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이후에 이제 의제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구조 투자를 어느 지역에 어디에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얼만큼 구체적으로 빨리 이끌어낼 것인지가 사실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배후가 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고 해상풍력은 어디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보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뭐 공보물이나 이런 홍보 공약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새만금 SOC 사업과 현대차 구조 투자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주된 1호 공약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를 물으셨는데, 이것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지난 정권 때 보셨지만 새만금 SOC 예산이 순식간에 갑자기 잼버리를 이유로 부당하게 삭감된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와 달리 전북에 대해서 분명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중에 이거 새만금 사업 너무 희망고문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조속하게 실행해서 될 것부터 먼저 해달라라고 주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지내신 김의겸 후보님이 군산 김제 부안 갑으로 오셨고, 제가 군산 김제 부안 을로 왔고, 그래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이 협업을 했을 때 가장 원만하게 그런 성과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현재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세 개를 얘기하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나만 할까요? 아니요.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잘 또 이뤄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향하는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여쭤볼 건데요. 후보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정치는 어떤 정치인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 좀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책임 있게 생활을 할 때 가장 의미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그래서 장손이라고 하면 을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제사 같은 거 잘 지내고, 윗어르신들 삐지지 않게 잘 모시고 연락 자주 드리면서 살갑게 해드리고, 동생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잘 챙겨서 뭐 결혼이 어려우면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아니면 뭐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고, 결국은 윗사람 잘 모시고 아랫사람 잘 끌어주면서 집안을 원만하고 화목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보통 장남이자 장손 같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고, 이제 그걸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장남이나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이 정치인의 덕목, 공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 지역구는 이제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효도하는 정치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게 효도하는 정치, 또 동생들 아래 후속 세대들도 잘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또한 부모님에 대한 효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효도하는 정치인으로 이번에는 슬로건을 잡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상태고, 뭐 그게 저는 제가 굉장히 뭐 면을 내고 많이 드러나서 주목을 받거나 그런 데 대한 욕망보다는 그냥 공동체가 좀 원만하게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있는 효도하는 정치를 제가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또 이슈가 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관영 지사의 제명 논란과 또 이어지는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제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고위원이었고, 그 당일에 비상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제명 결정을 했던 사람 중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릴게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9명의 최고위원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온정주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뭐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당일에 김관영 지사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지사님으로부터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도 직접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굳이 이렇게 제명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조금 뭐 당원 자격 정지라든지 그 낮은 수위의 징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사실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의견은 이런 거였죠. 이제 그 내용은 좀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러니까 CCTV에서 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찍혔고 그것이 전국 언론에 이제 도배가 되다시피 그날 점심과 저녁 뉴스를 좌우했고 그래서 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전북지사 선거만이 아니고 전체 선거판에서 민주당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정무적인 고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CTV에 찍힌 현금이 교부된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게 이제 5만 원권이 몇 장이 갔는지 1만 원권이 몇 장이 갔는지를 당 윤리감찰단에서 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CCTV에 찍힌 나간 현금의 액수와 김관영 지사께서 내가 회수했다, 돌려받았다고 소명한 액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기부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기부 행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도지사 경선 후보가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제 단순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정도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계속해서 기부 행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게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오르내리면서 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무적인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엄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만 당이 산다라는 의견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수긍했고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당 밖에 나가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당을 흔드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김관영 지사를 비호했다라는 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의 결정에 따르는 당인으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신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이제 당인으로서 어떻게 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라면 저랑 이제 사적으로도 가까우신 분이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참모처럼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 무게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번에 내 잘못한 것은 깨끗이 인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형사사법적인 리스크는 내가 충분히 수사기관에 소명을 해서 명예를 회복한 뒤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다시 명예롭게 복당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당을 위해 활동하겠다라고 한숨 접고 갔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원들이나 당에서 굉장히 더 높게 쳐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쨌든 당의 결정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태가 추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 또한 그분의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당 밖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존중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또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 후보님의 이력 중에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수능 전국 수석이라는 그런 이력이 있던데 당시 전국 수석이라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경험이 현재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과거에는 수능 그 성적을 쭉 발표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수석에 대해서 막 발표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수능 성적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뭐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원이나 학교마다 지역마다 이제 자기 지역에서 자기 학교에서 수석이 나왔다는 걸 이제 홍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저한테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죠. 고3의 나이에 이걸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어디에 공식적으로 남는 기록이 아닌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떤 인생에서 한 추임새 같은 의미를 갖는 거 얼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흘려버리면 나중에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전북일보였나 뭐 이렇게 지역 일간지의 인터뷰에 응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그런 수석 이력은 이제 그런 정도의 인생의 의미를 갖는 거죠.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이제 그건 그냥 자기만의 어떤 추억 내지는 뿌듯함으로 자부심으로 갖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메달을 보여주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비결은 질문 비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나요?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수능 시험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암기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막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어렸을 때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자기 동기부여라든지 노력의 측면이 있어서 굳이 따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좀 기록 운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도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뭐 기계체조 이런 것들을 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느낌으로 이제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데 전혀 도움되는 정도의 공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도를 많이 하면 건강해지진 않잖아요. 선수가 메달을 따려면 자기 몸을 으스러뜨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부도 좀 그렇죠. 입시 경쟁을 과열된 경쟁 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영혼이 망가지는 본인의 인간관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감수를 하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타고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운동선수 집안에서 타고나면 운동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얼마나 운동 경험을 많이 시켜줘서 신경계를 개발해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스스로 남이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몇 년 동안의 그런 힘든 훈련을 겪어내느냐 이제 그런 동기부여 측면이 있고 자기 스스로 계획 짜고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이런 메타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근데 공부도 사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운동에서 기록을 내는 것과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입시 경쟁에서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받기 위한 공부는 약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한 운동의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게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은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또 어떻게 또 적용이 될까요? 이제 입시 공부는 사실 혼자 하는 일이라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스킨십이나 관계, 뭐 소통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 관계를 좀 줄이고 내면에 침잠해서 몰입하는 경험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정치 영역과는 좀 많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굳이 접점을 찾자면 일단은 인내하는 능력은 있죠. 이제 어느 정도 힘든 일은 그래도 충분히 너끈히 참아낼 수 있는 정도의 인내력 그리고 뭐 절제력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절제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같은 것을 잘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내적인 능력과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외적인 외적인 능력은 사실 입시 공부와 정치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구이신 전북 그 김제, 뭐 부안 또 어디라고 하시죠 아까? 김제, 부안 그리고 군산의 회현면과 대야면입니다. 그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그런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새만금은 공통의 공약이니까 빼고요. 이제 김제 같은 경우는 농업 이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 농업 관련된 이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 도시에 사시죠, 피디님도.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논콩 수매 문제 이런 거 잘 모르시? 얼핏 예. 들어본 것 같은데. 당장 뭐 논콩을 이제 쌀 대신에 쌀이 이제 너무 많이 나니까 논콩을 대신 심으라고 해서 우르르 심었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처음엔 정부에서 수매를 많이 해주다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수매량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콩 농가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매량 축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한 현안이긴 하고, 농촌 관련해서는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상보험, 품목을 넓히는 문제라든지 직불금이나 자조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신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런 현안에 관계돼 있는 것들도 신경을 좀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안은 지금 아리백 산단 관련돼서 제일 큰 현안이 돼 있는데요. 또 다시 새만금 문제인데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새만금이 이렇게 만경강, 동진강이 있으면 만경강 위쪽이 군산, 이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가 김제, 동진강 밑에가 부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군산 지역은 산단이 많습니다. 산업용지가 많고, 김제 같은 경우는 신항만과 수변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부안은 관광 레저 용지가 돼 있는데 이게 개발이 하세월이거든요. 그래서 부안도 이번에 우리가 매립돼서 곧바로 태양광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상풍력 단지가 있으니 이거를 바로 쓸 수 있게 아리백 산단을 여기에도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존의 농생명 용지를 산업 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지금 부안 군민의 요구고, 작년 12월부터 새만금청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해오고 계십니다.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 그러니까 그게 MP라고 하거든요. 새만금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인데 그게 지금 원래 5월 말에 결정돼서 6월 초에 발표되려고 하다가 지금 선거 문제도 있고 개발청장이 공석이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발표되는 변경된 MP에 부안군이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담길 것인지가 제일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자마자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 시위 현장에 새만금청 앞에 같이 갔다 왔고요. 같이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의견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으로는요. 경쟁 후보자들과의 차별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후보님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나이도, 이 젊음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로 선거에서 나이가 젊은 거는 약점으로 많이 작용하죠. 그리고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은 곳에서는 더 보수적이고 너무 젊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극복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싹싹하고 어른들 잘 차갑게 대할 줄 알고 일도 잘하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오히려 저는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라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굳이 지금 저의 상대 후보님은 사실 무소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최대 강점은 결국은 민주당의 같은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개인 기량이 아무리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 안에서 후보로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메리트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작은 언덕이겠지만 이 민주당이라는 히말라야 언덕 위에 있으면 에베레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후보의 시장님, 민주당 후보의 도지사, 민주당 후보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유력한 당선 후보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설사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그분들로부터 지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정책을 해결하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킹을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라는 것이 무소속 후보와는 가장 차별화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은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전체 지방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프레임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약간 뭐 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무소속 반민주당 정서 내지는 공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을 규합해서 민주당에 반대하는 식의 무소속 연대 프레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플러스 이제 다른 야당이 연대하는. 그런데 감정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으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일당 독재를 하는 게 지역 발전이 저해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사실은 집행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소속이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중요한 자원 한석을 잃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물론 기초의원 중에 뭐 그런 일은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해야겠지만 기초의원 중에
다양성을 위해서 한두 석 정도를 무소속이 가져간다. 조국 혁신당이 가져간다. 이제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봐요. 생태계의 다양성 차원에서. 하지만 중요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집행부가 무소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중앙정부와의 그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 대응이나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께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유권자분들께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은 특히 그렇죠. 정당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공천에 대한 잡음도 있으실 거고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반감만으로 저희가 정치를 하는 대의 명분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대의 명분은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끝날 지방 정부의 수장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 국정 철학을 지방 정부 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선거 구도의 프레임이 되어야 하지,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밉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안 찍으련다, 이렇게 가기에는 좀 너무 우리 전북 발전에 좋은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도민들께 한번 유권자분들께 다시 호소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그동안에 어떤 기득권화된 것도 일부 있고 너무 이제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토호 세력의 뭐 이익 나눠먹기라든지 자리 나눠먹기처럼 비칠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의 다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나 단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그냥 반감 때문에 투표를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긴 이야기를 쭉 해주셔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정말 생각이 깊으시고 그리고 또 계획이 또 있고 또 에너지, 열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 직격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